잭 니콜슨은 37세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친어머니라 믿었던 사람은 사실 할머니였고 누나라고 불렀던 사람이 자신의 진짜 친어머니였던 것이죠. 잭의 친어머니 주는 원래 돈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를 믿고 혼전 임신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돈은 이미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고 결국 잭 니콜슨은 혼외자로 태어나버렸죠.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 니콜슨 가족들은 잭을 할머니의 아들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잭에게는 평생 비밀로 하자고 약속했죠. 이후 친엄마 주는 뉴욕으로 건너가 댄서가 되었고 부유한 신경외과 의사의 아들과 결혼해 상류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잭은 준의 집에서 호화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준은 남편과 이혼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 암에 걸리고 말았죠. 위독한 상태가 되자 준은 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 더 기다릴까? 말했다고 합니다. 잭이 더 클 때까지 자신이 아픔을 참고 버틸까? 묻는 질문이라고 어린 잭은 이해했죠. 잭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고 준은 얼마 뒤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조차도 준은 자신이 친엄마라는 사실을 끝내 말해주지 않았죠. 그러다 잭이 유명해지자 타임즈 잡지사가 출생의 비밀을 밝혀낸 것입니다. 타임즈는 기사를 내기 전 잭 니콜슨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전혀 몰랐던 잭은 처음엔 타임즈에게 거짓말 말라며 화를 냈죠. 하지만 타임즈 기자가 진지하게 설득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잭은 둘째 누나라고 알고 지냈던 이모 로레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레인은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그제서야 잭은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잭은 로레인에게 친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로레인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려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잭의 친부는 할머니와 어머니만 아는 비밀이었고 로레인에게조차 숨겨온 곳이었죠. 잭 니콜슨이 비밀을 알게 될 당시에는 할머니와 어머니 모두 세상을 떠났기에 그는 평생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타임즈에서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잭 니콜슨은 포춘이라는 코미디 영화 촬영 중이었습니다. 잭은 혹시나 영화에 방해가 될까봐 감독 마이크 니콜스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며 나 메소드 연기파 배우인 거 알지? 그런데 방금 너무 충격적인 걸 알아냈단 말이야. 이게 연기에 방해되지 않게 해줘.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임즈 기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기사를 혹시 발행하지 않아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그조차도 몰랐던 비밀이었기에 알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타임즈 기자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무려 10년이 지나서야 잭의 출생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잭 니콜슨은 매우 당황했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잭의 엄마는 그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 자신을 낳아준 것이었고 잭은 엄마의 그런 선택 자체에 감사했죠. 할머니와 어머니가 연기를 꽤 잘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정말 연기 유전자를 타고났는지 실제로 잭 니콜슨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연기 잘하는 배우로 성장했죠. 잭 니콜슨은 떡잎부터 남달랐습니다. 평범한 뉴저지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는 학교에서 가장 웃긴 사람과 가장 최고의 배우로 뽑혔었죠. 이후 그는 MGM 카툰 스튜디오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잭에게 애니메이션 일을 맡겨준다고 했지만 배우가 되고 싶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 5월 5일 드디어 배우라는 직업으로 첫 발을 내디뎠죠. 잭이 이 날짜를 특별히 기억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의 팬이었는데 그의 등번호가 바로 5번이었고 잭은 처음 연기를 시작하는 날에 5가 이렇게 많다니 앞으로 행운이 가득하겠구나 행복 회로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의 강력한 믿음 덕분인지 잭은 웰스 파고 이야기를 시작으로 3년 뒤 크라이베이비 킬러의 주연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잭은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었죠. 얼마 뒤 잭 니콜슨은 영화 테러를 찍으며 배우 샌드라 나이트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26살로 이제 막 이름을 알리려던 시기였고 샌드라는 이미 B급 영화에서 얼굴을 알린 상태였죠. 샌드라는 잭의 날 것 같은 에너지에 매료되었고 얼마 안가 둘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둘 사이에는 제니퍼라는 딸도 태어났죠.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잭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일부일처제와 맞지 않구나. 결혼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비혼주의자임을 확신한 잭은 샌드라와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고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끊임없는 연애를 이어갔죠. 참고로 잭 니콜슨은 앞으로 계속 소개되겠지만 무서운 외모와 달리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감독들은 그를 꺼려했습니다. 워낙 마스크가 강한 외모였기 때문에 조연으로 캐스팅해도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는 자연스레 주연들의 존재감을 희석시켰기에 쉽사리 캐스팅하기 어려웠죠.
plain omelet, no potatoes, tomatoes instead. No substitution. You've got bread and a toaster of some kind. 계속해서 오디션에 낙방한 잭은 잠시 연기를 멈추고 평소 좋아하던 글을 써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환각특급이라는 작품의 대본을 쓰기 시작했죠. 유명하지 않은 잭 니콜슨에게 대본을 맡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영화의 주제가 특정 약물이었는데 잭 니콜슨이 이 약물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열정이 넘쳤던 잭 니콜슨은 두께 7.5cm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대본을 써냈고 그 안에 당시 미국 사회가 겪고 있던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모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초안을 읽은 주연 배우 피터 폰다는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역대 최고의 미국 영화가 나왔다 감탄했다고 하죠. 영화는 30만 달러의 제작비로 약 2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며 흥행했습니다. 잭 니콜슨은 그때 잠시 배우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피터 폰다가 다가와 환각특급의 후속작 느낌인 이지 라이더에 함께 출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도 약물을 주제로 한 작품이었고 피터 폰다가 주연을 맡을 예정이었죠. 잭 니콜슨은 이 작품을 마지막 영화라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연기력을 영화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최우수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르게 되죠. 이후 잃어버린 전주곡, 마지막 지령, 차이나타운 등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끊임없이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인생작 샤이닝을 만나게 되죠. 잭 니콜슨은 이 영화에서 말 그대로 미친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배우들은 영화에서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하지만 잭 니콜슨은 이 영화에서 유독 중간중간 카메라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떤 장면은 너무 짧아서 실수 아닌가 싶은 장면도 있고 또 다른 장면은 마치 카메라를 뚫어버릴 듯 강렬하게 쳐다볼 때도 있죠. 당시 영화 속에서 이 정도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배우는 잭 니콜슨이 유일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죠. 그가 카메라를 바라볼 때마다 관객은 마치 자신이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안감과 섬뜩한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영화의 공포감이 더욱 살아나게 되었죠. 또 잭 니콜슨은 작가 출신답게 영화 곳곳에 애드립을 끼워 넣었습니다. 원래 이 장면에서 잭 니콜슨은 문을 너무 빨리 망가뜨려 NG를 냈다고 합니다. 예전에 자원 소방관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 문을 부수는 것이 너무 쉬웠던 것이죠. 제작진들은 문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고 그제서야 실감나는 장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잭 니콜슨은 존이 왔다 라고 즉흥적으로 외쳤는데 이건 당시 유행했던 조니 칼슨 쇼의 캐치프레이즈였다고 합니다. 이 대사로 주인공의 광기가 더 살아나게 되었죠. 하지만 정작 샤이닝 원작자 스티븐 킹은 잭 니콜슨 캐스팅에 반대섰습니다. 그는 평범했던 주인공이 점점 광기에 잠식되는 걸 원했는데 잭 니콜슨은 첫 등장부터 정신이 이상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편 여자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잭은 상대 역으로 킹콩에서 미니어 역으로 인기를 끈 제시카 랭을 제안했지만 큐브릭 감독은 셜리 듀발을 밀어붙였죠. 셜리는 작품에 캐스팅되어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 이후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모든 시작은 큐브릭 감독의 집착이었습니다. 영화에 미쳐있었던 감독은 배우들에게 하루 16시간, 주 6일 촬영을 당연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나마 잭은 여자친구였던 앤젤리카 휴스턴과 런던에 집을 구해 그나마 숨통을 틔웠지만 셜리 듀발은 현장 옆 원룸을 구해 대부분의 시간을 영화에 얽매여 지냈죠. 셜리는 큐브릭 감독을 존경했습니다. 감독은 최소 35회 이상 찍지 않으면 절대 통과시키지 않는 원칙이 있었고 셜리는 그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울면서 촬영장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탈진했지만 영화를 망치지 않겠다며 버텼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셜리는 촬영 전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 늘 슬픈 노래나 가족의 슬픈 기억을 떠올렸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감정을 끌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하고 싶다는 거부감이 몸에서부터 올라온 거죠. 또 월요일만 되면 촬영장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잭 니콜슨은 그녀에게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다 위로를 건네긴 했지만 셜리는 혼자 상황을 버텨내야 했죠. 그렇다고 셜리 듀발과 큐브릭 감독이 서로 미워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So I resented Stanley at times because he pushed me. It's just the necessary turmoil to the same end in mind. 셜리는 큐브릭 감독이 잔인한 구석이 있기는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배우들을 존중했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면 몇 시간이든 셜리와 영화에 관한 대화를 나눠주었다고 하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 눈에는 둘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당시 잭의 여자친구였던 안젤리카 휴스턴은 종종 촬영장을 찾았는데 그때마다 셜리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독은 개의치 않는 듯 했죠. 적어도 촬영에 있어서는 완벽을 고집했고 샤이닝의 다른 배우들에게도 똑같은 장면을 148번 찍으라고 요구하면서 기네스북에도 오르게 됩니다. 셜리도 공포에 질려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장면을 무려 127번
찍어야 했죠. 당시 힘들긴 했어도 최고의 장면 중 하나가 됐다. 셜리는 인터뷰했지만 이후에도 그 장면을 볼 때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온다고 합니다. 노년의 셜리는 잭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무서웠다면서 3주 동안 똑같은 장면을 찍으며 감정이 고갈됐다 고백했죠. 그렇게 혹독하게 찍었지만 개봉 초반 영화는 폭평에 시달렸습니다. 평균 C+ 점수를 받았고 셜리는 최악의 여배우 후보에까지 올랐죠. 약 40년 후 셜리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으로 TV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잠적하듯 사라졌었는데 오랜만에 닥터필 쇼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Hi, Shelley. Tell him to stop the heavy leg thing or I'm gonna walk out. Tell me to stop what? The heavy hips thing. 처음 등장하자마자 셜리는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리를 무겁게 만드는 투명 장치는 현대 과학기술로 불가능한데 그걸 없애달라고 진행자에게 부탁했죠. 닥터필은 그녀를 달래기 위해 옆에 있던 사람에게 기계를 꺼달라고 맞장구 쳤고 그제서야 셜리는 만족하며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방송에서 셜리는 누군가 자신이 잠들어 있을 때 외모를 바꾸어 놓았다. 몸속에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다. 함께 영화 뽀빠이를 촬영했던 로빈 윌리엄스가 아직 살아있다 등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셜리는 샤이닝 현장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존 할라는 샤이닝의 제작진 중 한 명으로 큐브릭 감독의 처남인데 자신과 잭 니콜슨이 분장실에 누워있을 때 멋대로 들어왔다고 주장했죠. 둘이 관계를 가지는 중도 아니었고 관계를 가질 생각도 없었는데 사생활이 멋대로 침해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닥터필은 자신이 아는 의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지만 셜리는 격하게 거부했습니다. 당신이 추천한 의사가 날 죽이면 어떡하냐, 목을 조를 수도 있다, 불안에 떨며 거부했죠. 이 방송 이후 셜리는 정신 이상자로 낙인 찍혔고 샤이닝 때문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셜리는 영화가 아닌 지진 때문에 지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여러 힘든 일을 겪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1994년 1월 17일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며 점차 지쳐갔다고 했죠. 어쨌든 뒤늦게 샤이닝의 힘겨운 제작 환경이 밝혀지며 라지상 측에서는 최악의 여배우상 후보에서 셜리의 이름을 빼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화도 재평가받았고 가디언지 선정 세계 최고의 공포영화 5위에도 오르게 되죠. 성공한 배우가 된 잭 니콜슨은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와 감독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전설적인 배우 말론 브란도도 있었죠. 어릴 적부터 잭 니콜슨은 말론 브란도를 동경해 왔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말론을 가리켜 세계 최고의 배우를 넘어 20세기와 21세기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배우 생활 내내 잭은 언젠가 말론과 함께 일하는 것을 꿈꿨는데 그 기회가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영화 대부에 대본이 들어온 것이죠. 잭은 대본을 읽자마자 이건 무조건 대작이다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연이 말론 브란도였으니 더할 나위 없었죠. 하지만 막상 그는 작품을 거절했습니다. 실제 이탈리아계 배우가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절해 보이기도 했고 잭이 받아든 대본에서는 말론 브란도와 한 장면도 겹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말론 같은 대배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평생 단 한 번뿐일 확률이 높은데 그런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Liable only to get to work with Marlon once. Hope that it might be something where we really had to work together. 결국 대부의 대본은 알파치노에게 넘어갔지만 몇 년 뒤 잭 니콜슨은 바라던 대로 말론 브란도와 진짜 호흡을 맞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영화 미주리 브레이크였죠. Would they be kin to you? No.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둘은 촬영을 계기로 깊은 친분을 쌓았고 잭 니콜슨은 아예 말론 브란도의 옆집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말론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집을 거금 610만 불을 주고 사들였죠. 사실 말론 브란도는 말년의 자식 문제로 거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잭은 말론의 유산이 갈기갈기 흩어지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고 혹시나 말론의 자식들이 언젠가 아버지를 그리워할 것 같아 사비를 들여 집을 지켜낸 것이었죠.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아빠의 낡은 집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곰팡이만 번식하자 잭 니콜슨은 결국 집을 철거하고 말론이 평소 좋아하던 꽃 프렌지파니를 그 자리에 심어두었죠. 평소 우정을 중요시하던 잭 니콜슨은 친구를 믿다 엄청난 배신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영화 차이나타운을 찍으며 로만 폴란스키 감독과 친해졌습니다. 영화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그는 어느 날 사진 촬영을 하고 싶은데 혹시 잭의 집을 써도 되겠냐고 물어봤죠. 마침 잭은 당시 여자친구 안젤리카와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기에 집이 비니 편하게 쓰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폴란스키 감독은 잭의 집으로 모델 제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보그 잡지 촬영을 빌미로 제인에게 상의를 벗으라 지시했고 분위기를 편하게 하는 게 좋겠다며 술까지 권유했습니다. 제인의 말에 따르면 이 술에는 약물이 타져 있었죠. 이후 폴란스키 감독은 제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터졌는데 폴란스키 감독은 훗날 자서전에서 절대 강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녀도 즐겼다 라고 주장했지만 제인의 말은 달랐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감독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죠.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잭 니콜슨의 여자친구 안젤리카가 예상보다
예정보다 일찍 여행에서 돌아온 것이죠. 안젤리카는 여행 중에 잭과 대판 싸우고 그와 헤어질 결심으로 집에서 짐을 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방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똑똑 두드려보니 폴란스키 감독이 촬영이 막바지다 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굳이 방문을 왜 잠갔는지 당시 안젤리카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폴란스키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죠. 이 사건으로 폴란스키 감독은 유죄를 선고받고 90일간 정신감정을 위해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폴란스키 감독은 당시 허리케인이라는 영화 촬영 중이라며 작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유럽 촬영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조건부로 이를 허락했죠. 유럽을 떠난 폴란스키 감독은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것인지 쉬는 시간에는 여자들과 어울려 맥주를 마셨는데 그 모습이 파파라치에 찍히며 다시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미국 법원은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했고 폴란스키는 허리케인 감독 자리에서도 잘리게 되죠. 이 사건 이후 잭 니콜슨은 집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포주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의 악동 이미지와 겹치면서 더 크게 불이 붙었죠. 원래부터 잭 니콜슨은 바람둥이로 악명 높았기 때문에 포주 추문은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그를 평생 따라다녔는데요. 실제로 그는 샌드라 나이트와 이혼한 뒤 잃어버린 전주곡에 함께 출연한 수잔 앤스패치, 절친 데니스 호퍼의 전 아내 미셸 필립스, 본드걸, 질 세인트 존 등 수많은 여성들과 연문을 뿌렸죠. 잭 니콜슨은 연애처럼 연기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애정의 조건으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은 그는 곧바로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의 조커 역으로 캐스팅되었죠. 당시 농구에 푹 빠져있던 잭은 자신이 응원하던 레이커스 팀의 중요 경기는 반드시 볼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출연을 수락했습니다. 결과는 감독의 기대대로 완벽한 조커가 탄생했죠. You look fine. I didn't ask. 이후 잭 니콜슨은 A Few Good Men에도 캐스팅되었습니다. 그의 몸값은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아 단 10일 촬영에 500만 달러, 하나로 약 69억 원을 벌어들이게 되죠. 하지만 잭은 영화사에서 가장 잘 쓴 69억 원이었다고 말할 만큼 완벽한 연기를 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실제로 톰 크루즈와 마주한 법정씬 장면은 아직까지도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고 잭은 또다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죠. I'll answer the question. 하지만 연이은 성공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중년에 접어든 잭은 곧 인생 최악의 실수를 연달아 하는데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던 그는 젊은 시절 캐디 일을 하며 50살이 되면 부자들처럼 스포츠를 즐기겠다 다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번 뒤엔 실제로 스키를 타고 테니스도 즐기며 부자들의 취미를 일부러 따라했죠. 하지만 50살이 넘기자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잭은 이때부터는 골프에 빠져들었는데 나이가 들어도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스포츠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1994년 영화 촬영과 가까운 친구의 죽음으로 지쳐있던 그는 도로에서 벤츠 차량 한 대가 끼어들자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그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벤츠 앞 유리창을 박살냈죠. 이후 잭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는 상대 운전자에게 50만 달러, 약 7억짜리 수표를 건네며 합의했습니다. 잭은 훗날 이 사건을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라 고백했죠. 참고로 이날 그가 어떤 골프채를 썼는지 한동안 화제가 되었는데 언론마다 외지다, 아이언이다 말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골프 잡지인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용감하게 어떤 골프채였는지 물어보았고 잭은 코스에서 한 번도 쓴 적 없던 2번 아이언이었다 솔직하게 답했죠.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캐서린 시언이라는 여성이 잭과 관계를 맺은 뒤 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캐서린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 잭이 $1000를 줄 테니 검은 드레스를 입고 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캐서린은 약속을 지킨 뒤 돈을 달라 했는데 잭이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돈을 준 적이 없어. 내가 원하면 누구든 나랑 관계를 맺어주는데 내가 왜 돈을 줘야 해? 캐서린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해 집을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잭이 캐서린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바닥에 머리를 내려친 뒤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잭은 캐서린에게 32,500달러를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으나 캐서린은 막상 치료비를 써보니 금액이 모자라다며 소송을 건 것이었죠. 계속되는 추문에 잭은 작품 활동을 천천히 줄여나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최근에는 기억력 저하와 건강 문제로 사실상 은퇴 상태에 들어갔죠.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해 골프채 난동, 성추문까지 늘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한 잭 니콜슨. 성격파 배우답게 인생 자체도 논란은 많았지만 스릴러처럼 아슬아슬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 10월에 나오는 대작 스릴러 우먼 인 캐빈 10이 공개되었는데요. 초호화 요트 개인 선실에서 쉬던 로라는 옆 선실에서 사람이 물에 빠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바다를 내려다보니
안에서 사람의 손 같은 하얀 형체가 소용돌이를 남기다 곧 수면 아래로 사라졌죠. 혹시 옆 객실에 묵던 사람이 바다로 떨어진 건 아닐까 싶어 옆 베란다를 살펴보니 유리 난간에는 피처럼 보이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로라는 곧바로 침실에 있는 전화기를 들어 0번을 눌러 데스크에 연결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로라님?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순간 로라는 당황했지만 데스크 전화기에 선실 번호가 표시됐을 거라 짐작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살인사건을 목격한 것 같아요 고백했습니다. 옆 선실인 10호 할렘 그랜실에서 누군가 사람을 던진 것 같다고 말했죠. 데스크는 곧 사람을 보내겠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옷을 챙겨 입으러 욕실에 들어간 로라는 또 한 번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지저분했던 욕실이 누군가 들어와 말끔히 치운 듯 변해 있었죠. 객실 청소를 내가 불렀었나? 고민하던 찰나에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사람이 왔으니 열어달라는 전화였죠. 문 밖에는 배의 보안팀장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함께 현장을 확인하자며 옆 베란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옆 베란다에는 로라가 본 핏자국이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로라는 저 선실에 분명 여자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승객 명단을 확인해봐요. 이야기했지만 요한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10호실은 계속 비어 있었어요. 그 어떤 승객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날 로라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우먼인 캐빈 10은 완벽하게 잘 짜여진 미스터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전세계 36개국에서 출간되었고 뉴욕타임즈 19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곧 넷플릭스 제작이 확정되며 키아라 나이틀리 주연으로 10월에 드라마로도 방영 예정인데요. 원작에서만 느낄 수 있는 미스테리함과 흥미로운 긴장감을 꼭 책에서 먼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우먼인 캐빈 10 저자 루스 웨어. From being a perfect guy